오늘 컨텐츠는 안내 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아무래도 배경부터 또 알아야겠죠? 자, 오늘의 주인공 안네 프랑크입니다. 안네. 이 안네는 1929년 태어났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유대계 독일인입니다. 사업가인 아버지 오토 프랑크와 어머니 에디트 프랑크 사이에서 태어난 유복한 집안의 둘째 딸이에요. 보수적이고 엄격했던 어머니와 그에 비해 자상하고 집안 자체가 부유했던 아버지 사이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졌던 안네는 공부도 되게 잘했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고요. 특히나 언어 쪽으로는 엄청 뛰어났어요. 수학을 조금 못하긴 했지만 언어 쪽으로는 뛰어났어요. 그리고 꿈이 작가라서 그대로 잘 자랐다면 작가가 되었을 수도 있으나 당시의 독일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1933년 나치당을 이끄는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으로 취임을 하면서 순혈 게르만인으로 이루어진 독일을 꿈꾸게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악의 근원이었던 나약한 자들과 유대인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독일이 발전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히틀러는 권력을 잡자마자 독일 전역에 자기의 생각을 퍼뜨리게 되는데 순혈 게르만족이야말로 완벽한 인종이라서 금발에 푸른 눈, 하얀 피부, 큰 체격, 기타 등등의 게르만스러운 얼굴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중일 사람들 구분 잘 못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잘 알잖아요. 한중일끼리는 다 알잖아. 그런 것처럼 게르만인과 유대인들 그들 사이에서 뭔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게르만인들을 구분을 해서 순수한 최고의 인종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독일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라디오, 신문,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듣고 보고 배우는 것 모두가 게르만족이 위대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연설을 되게 잘했단 말이죠. 막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빠져들어. 그래서 결국 유대인을 포함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등 장애인들과 동성애자, 흑인, 동양인, 집시 등이 전부 차별을 받았고 급기야는 강제로 불임까지 시켰어요. 유대인들은 독일인들에게 붙어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기생충 정도로 취급당했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기랑 자기 가족들을 정부에 신고를 하고 가슴에 유대인이다라는 표식으로 다윗의 별을 달아야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요. 배급도 밀렸고요. 순수 혈통의 게르만족과는 결혼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쁜 피가 섞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길거리에서 유대인이라고 잡아가고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잡아가고 결국 강제 수용까지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치욕을 당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병들어서 사망하고 굶어 죽고 혹은 노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나 노인, 병자 등은 전부 가스실로 보내져서 학살당했죠. 그래서 그 결과 히틀러가 수상이 되던 해였던 1933년에 독일의 유대인 수는 56만 5천 명 정도였는데 1950년이 됐을 때 독일의 유대인 수는 3만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2차 세계대전도 있었지만 엄청난 학살이 있었던 건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시대에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언제 끌려가서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공포였고 끌려가면 곧 죽음이다 라는 걸로 혹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의미했죠.
이런 시대에 안네 프랑크라는 이 소녀는 유대인으로서 도망쳐 다니게 되었고 이 과정이 일기장에 담겨 있었어요. 안네는 앞서 말했듯이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독일의 유대인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발빠르게 1933년에 언어 체계도 비슷하고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를 쓰고 그 사회 내에서 유대인 사회도 잘 갖추어져 있고 때문에 경제적 기반을 유지한 채로 피난을 갈 수 있어서 상당히 이상적이어 보였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네덜란드로 도망쳤던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독일이 점점 유럽 전체로 점령국을 확대해 나갔고 1940년에는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네덜란드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정말 열심히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독일은 네덜란드를 점령을 했고 네덜란드를 점령했던 1940년에 그해 가을에 첫 번째 유대인 색출이 시작됐어요. 나치는 네덜란드 공무원들에게 조상의 핏줄이 적힌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고 조상 중에 유대인 혹은 유대계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직장에서 잘려요. 거기에다가 독일의 아우슈비츠로 연행이 돼서 죽어나갑니다. 이렇게 탄압이 점점 심해지자 1941년 2월에는 암스테르담에서 유대인 저항군들이 총격전을 벌였고 독일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400여 명의 유대인을 한 번에 체포해서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독일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군대에 복무했던 사람들을 소집을 했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반발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나치의 만행을 알리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파업을 시작합니다. 부도 노동자, 트램 기사들 전부 다 파업에 참여를 했고 공장, 상점, 공공기관까지 파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결국 사형 80명, 현장 사살 95명, 중상 400명 이라는 피해자만 남기고 3일을 버티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결국 독일의 소집 명령에 따른 사람은 11,000명. 그런데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9만 명은 다 도망친 거예요. 그냥 정말 평범한 장식장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사람을 숨기고 지하에다가 사람을 숨겨주고 이 네덜란드에서 저항이 엄청나게 격렬하진 않았지만 몇몇이 저항을 하면 민간인들은 그걸 다 도와주는 거야. 이 저항군들도 숨겨주고 유대인들도 숨겨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나 혼란스러운 독일군의 점령과 네덜란드의 저항 사이에서 안네의 가족은 다른 나라로 망명할 기회조차 놓쳤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로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이게 막 파업하고 시끄럽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 잘못 걸리면 네덜란드에 대한 보복까지 덮어 씌워져서 더 큰 꼴을 당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크게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러한 비슷한 시기였지만 1942년 6월 12일 날 그러니까 안네의 생일이었어요. 13살 생일 선물로 일기장을 하나 받게 됐고 이름을 키티라고 지어줍니다. 자기 생각,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적어내려갖고 일종의 자서전이 된 거죠. 작가가 꿈이었던 안네에게 일기장은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잠깐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점점점 심해지는 유대인 탄압에 1942년 7월에 안네의 가족은 아버지 오토 프랑크가 운영하는 회사 건물의 책장 뒤쪽에다가 비밀 공간을 마련해놓고 숨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밀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안네도 자기가 은신처로 도망가서 숨는다는 사실을 도망가기 직전에 들었어요.
그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을 했는데 도망은 쳤지만 유대인들이 숨을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 여기에 함께 와서 살았고 결국 안내의 가족 4명과 이건 가명이지만 판펠스라는 일가 3명 그리고 치과의사 뒤셀이라는 사람 1명과 총 8명이 함께 이 은신처에 숨게 됩니다. 이들은 공간이 너무 좁아서 여러 명이 함께 방을 사용해야 됐고 소리가 날까봐 청소도 제대로 못해서 청결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건 당연히 할 수가 없어서 외부 소식을 듣는 건 유일하게 라디오를 켜는 것뿐이었어요. 화장실에 물을 내리면 밑에 일하는 사람한테까지 다 들릴까봐 화장실 물은 밤에만 내려요. 낮엔 그걸 다 이제 참거나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물도 마음대로 못 내리고요. 밥을 하면 밥 짓는 연기가 날까봐 낮에는 밥도 못했어. 그래서 밤에만 밥을 해서 밥 먹어라 하고 불러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이나 바닥을 두드립니다. 이러면 밥 먹으란 얘기예요. 감기가 걸려도 소리가 들릴까봐 기침을 못했어. 그래서 기침약을 엄청나게 먹었다고 합니다. 안내가 얼마나 답답했었는지, 또 유복한 집안의 아가씨잖아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전거를 타고 싶다, 바깥 바람을 쐬고 싶다, 휘파람을 불고 싶다라고 일기장에 적었어요. 그런데 안내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종종 부정적이고 시니컬했으나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고 그래도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 같은 곳이다 라면서 2년 1개월을 버팁니다. 하지만 1944년 8월 4일 익명의 제보로 나치의 비밀 경찰들이 은신처를 급습하게 되고 여기 있던 가족들이 전부 아우슈비츠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후에 안내는 안내의 언니였던 마르고트와 함께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다시 옮겨졌고 장티푸스에 걸려서 1945년 3월 15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안내가 사망하고 난 지 한 달 뒤였던 1945년 4월 15일 날 영국군이 베르겐벨젠 수용소를 해방을 시켜서 수감자들을 구출해냈어요. 장티푸스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구출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안내의 일기는 안내가 사망한 뒤에 안내의 가족을 도와주었던 네덜란드 여성이었던 미프히스라는 분이 가지고 있다가 그 안내의 가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안내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가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일기장을 건네받았고 아버지 오토 프랑크가 이걸 편집을 해서 은신처라는 제목으로 1947년에 처음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집되었다라는 부분에 꽤 많은 논란이 있어요. 오토 프랑크는 딸의 일기를 출간에 적합하도록 좀 더 다듬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논란이 생겨요. 이 안내 일기장 전체가 다 조작이다라는 주장이 생기게 됩니다. 부분 안내가 죽은 지 7년 뒤에 생산된 볼펜으로 써졌다 라는 주장과 미국의 소설가가 안내 일기 일부를 첨삭을 해줬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내 일기 자체가 조작이다,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내 일기는 나치의 잔혹함과 어린 소녀가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걸로 인정이 되어서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학적 가치가 높은 안내 일기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페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문학적 가치가 높은 이 안내일기 중에 갈색 종이로 덧붙어 있는 봉합된 페이지가 2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를 떼어내면 풀로 붙인 거니까 당연히 일기장 자체가 찢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용 자체를 읽을 수 없게 훼손되어 버리니까 이거를 안 읽고 그냥 뒀어요. 굳이 밝히지 않고 그냥 뒀어요. 그래서 70년 넘게 이 2페이지만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라는 걸 사용해서 이 가려진 페이지 뒤쪽에 역광으로 비추고 그걸 찍은 사진을 통해서 숨겨진 글자를 읽어내서 내용을 밝히게 됩니다. 1942년 9월에 적혀 있던 거예요. 이 2페이지에는 줄을 그어서 지운 구절 5개랑 여기 위쪽에 보면 까맣게 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운 구절이에요. 구절 5개를 지워놓고 이 망친 페이지를 이용해 야한 농담을 적어보겠다 라면서 성교육, 매춘 같은 성적인 내용과 야한 농담을 33줄을 적었어요. 그 중에는 정상적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리에서 말을 걸어오는 여성과 관계를 맺는다. 파리에는 그것을 위한 커다란 집들이 있고 아빠도 거기에 간 적이 있다. 라고 적었고요. 또한 그거 말고도 독일군 여자들이 왜 네덜란드에 있는지 아니? 군인들을 위한 매트리스인 거지.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적은 거예요. 이거는 야한 농담이에요. 아내가 아주 못생겨서 그녀와 관계를 원하지 않는 남편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자기 친구와 아내가 함께 침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마디 했다. 너에겐 기회지만 나에겐 의무야. 이런 야한 농담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족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꼼꼼하게 갈색 종이를 덧붙여 놨는데 최근에 이게 밝혀져서 최신 기술로 일기장을 투시하고 전문가들이 붙어서 야한 농담을 분석을 한 겁니다. 인생 역대급 흑역사예요. 안내는 몰랐겠지. 그런데 사실 안내 일기 중에 이런 성적인 부분이 가려진 페이지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일기장에는 꼼꼼하게 첫 생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친구의 말에 의하면 재료가 들어가는 곳에서 완성품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를 했어요. 이거는 교과서에다가 포르노를 실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할 정도로 이게 내용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이제 몸의 구성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진짜 이 뒷부분이 진짜 이게 정말 어린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인데 어른이 보기에는 되게 뜨끔한 이런 이 어린아이가 벌써 이런 걸?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기에다가는 당당하게 적어놨던 거지. 그런데 이 야한 농담은 차마 스스로도 지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가려놨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안내 일기에 숨겨진 페이지가 밝혀졌는데, 이거는 뭐 전문가들도 문학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작품일 수 있지만 인정받았지만 결국 안내도 소녀였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웃고 넘길 만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안내 일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랜만에 안내 일기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